제가 처음 이 모든 일을 눈치채기 시작한 건 사실 아주 사소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내가 평소보다 유난히 책에 집착하더라고요. 물론 원래도 책을 좋아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달랐어요.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서 메모를 하고 노트북을 붙잡고 무언가를 계속 쓰고 있었거든요. 저는 처음엔 단순히 독서 일기를 쓰는 줄 알았습니다. 북클럽 운영한다고 바쁘다는 말도 그럴듯했기 때문에 별 의심 없이 넘겼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책이 아닌 걸 적기 시작했어요. 무슨 문학작품이라도 쓰는 것처럼 감정적인 표현이나 낯뜨거운 서술이 적힌 걸 우연히 봤거든요. 그것도 제가 아는 아내의 말투가 아니었어요. 그건 분명히 누군가와 나눈 대화였고 아주 진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날부터였어요. 제 머릿속에서 의심이라는 녀석이 스멀스멀 기어나오기 시작한 게, 아내는 북클럽에서 활동하는 멤버들과 자주 대면 모임도 가진다고 했습니다. 카페 대여도 하고 독서 모임도 하고 북토크 같은 것도 연다고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모임은 제가 한 번도 구경할 기회가 없었어요. 제가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간 것도 아니고요. 아내가 대놓고 여긴 여자들만의 공간이라 당신이 오면 불편해할 수도 있어라며 제 존재 자체를 차단했거든요. 저는 그 말이 이상했어요. 아무리 여성 중심의 모임이라지만 남편이 잠깐 얼굴 비추는 게 그렇게 큰 문제일까? 괜히 거기서 무언가 티가 나면 안 되는 상황이 있는 건 아닐까 싶더군요. 의심이 들면 전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 이후로 아내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건 화장입니다. 책만 본다던 사람이 왜 그렇게 립스틱 색을 바꾸고 파운데이션 톤을 매일 바꿔 바르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머리카락도 매주 컬을 다르게 말고 손톱도 전보다 화려해졌고 향수도 기존엔 안 쓰던 브랜드로 바꿨습니다. 그 모든 변화가 이유 없이 시작된 게 아니었어요. 그건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이 분명했습니다. 문제는 그 누군가가 제가 아니라는 거였죠. 결정적으로 저를 흔들리게 만든 건 어느 날 제가 우연히 본 카드 내역서였습니다. 아내는 프리랜서로 북클럽을 운영하는 정도라 고정 수입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통장에 찍힌 건 이상하게도 꽤 큰 액수의 입금 내역이었습니다. 처음엔 북클럽 참가비나 그런 걸로 수익이 생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입금자가 문제였어요. 전혀 모르는 이름이었거든요. 이름부터 이상했어요. 회사명도 없이 그냥 개인 명의로 입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검색을 해봤죠. 그런데 그 이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더군요. 최근에 출간되어 화제를 모은 신인 작가의 필명. 베스트셀러 작가였어요. 전국 서점 1위까지 찍은 책의 작가였다고요. 그런데 그 작가 이름으로 왜 제 아내 계좌에 돈이 들어오는 겁니까? 의심은 점점 더 커져갔고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아내의 노트북을 열어봤습니다. 아내는 워드 프로그램에 비밀번호를 걸어놨지만 제가 모를 리가 없죠. 그 안엔 수십 개의 문서가 있었고 그중 몇 개는 아예 파일명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소설 초안, 작가님 메모, 인터뷰 예상 Q&A 같은 이름들이 있었거든요. 열어보니 소설 내용이 줄줄이 나왔는데 그 표현들이 어디서 많이 본 문장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신인 작가의 책이었어요. 그런데 그 책은 분명 그 작가가 쓴 걸로 알고 있었는데 문서 속 날짜는 출간 이전이었습니다. 즉, 제 아내가 그 원본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혹시 공동작업자인가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니었어요. 문서 속엔 아내가 그 작가와 주고받은 메모들이 있었는데 내용을 보면 아내가 그에게 이번 소재는 내가 경험했던 남편 이야기야. 자극적인 요소로 넣어봐. 반응 좋을 거야 라고 써놨더라고요. 저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얘기를 가지고 소설을 쓰다니. 그것도 다른 남자와 같이.
그리고 돈은 왜 받은 겁니까? 그 작가가 고마움의 표시로 준 겁니까? 아니면 그 이상이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저는 회사에서 일하는 내내 멍했습니다.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머릿속에는 아내의 그 노트북 화면만 맴돌았습니다. 그 작가와 얼마나 자주 연락했는지 어떤 관계였는지. 아내가 책 속 주인공을 만들 때 자기 경험을 참고했다고 했는데 그 경험은 대체 누구와 한 거였을까요? 저는 참지 못하고 퇴근하자마자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대놓고 묻진 않았어요. 그냥 돌려서 말했죠. 요즘 그 베스트셀러 작가 책 읽었어? 내용이 어쩐지 낯익더라라고. 그런데 아내의 반응이 너무 과했어요.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고 말을 얼버무리기 시작했죠. 응? 그냥 많이들 읽어서 나도 읽어봤지라는 식으로. 저는 그 반응에서 확신을 했습니다. 이 사람 뭔가 감추고 있구나. 단순한 관계가 아니구나. 이건 단순한 작가와 북클럽 운영자의 관계가 아니라는 걸. 며칠 뒤 저는 아내 몰래 서점 행사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유명한 작가의 북사인회 일정이 우연히 저희 동네 대형 서점에서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평일 저녁이었지만 저는 그날을 위해 조퇴를 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냥 진실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서점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그 작가는 생각보다 훨씬 젊고 말끔하게 생긴 사람이었어요. 수트의 슬림한 분위기.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아내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군중 속에서 몰래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내가 작가를 향해 웃으며 다가가는 모습이 딱 걸렸습니다. 절대 평범한 북클럽 운영자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람이 적은 코너로 이동하더니 귓속말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자마자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아니 책 사인 받으러 온 사람이 저렇게 다정하게 귓속말을 한다고요. 더 황당한 건 작가가 아내 손을 잡더니 서점 뒤편 직원 전용 출입구로 같이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 거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영화 같았어요. 현실에서 이런 장면을 목격하게 될 줄은 몰랐죠. 저는 그날 서점에서 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평범한 북클럽 운영자와 작가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귓속말을 하던 모습, 손을 잡고 사라지던 뒷모습, 그 모든 게 너무나도 친밀해 보였거든요. 저는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편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만 감으면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가 웃으며 다른 남자의 귓가에 속삭이던 그 모습처럼요. 차라리 못 봤다면 나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되돌릴 수도 없었고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감정의 교류인지 아니면 그 이상이 있는 관계인지 말이죠. 제가 먼저 한 일은 카드 결제 내역을 다시 정리해서 분석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내는 따로 비밀 카드를 만든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던 온라인 결제 서비스들을 갑자기 쓰기 시작했더라고요. 페이앱 같은 익명성 높은 간편 결제들로 디지털 상품권, 문화 상품권을 사서 다시 그것들을 다른 계정으로 전송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싶어서 추적을 해봤더니 문화상품권으로 전환된 포인트가 다시 어떤 작가 이름으로 연결된 계좌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아내는 직거래로 뭔가를 보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심장이 떨리고 손에 힘이 안 들어갔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이게 현실인지 아닌지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입니다. 그 유명 작가의 SNS를 뒤지다 보니 과거 게시글 중 아내가 좋아요를 눌렀던 흔적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아요들이 전부 아주 오래된 게시글이었어요. 무슨 의미냐면 아내가 그 사람의 계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했다는 뜻이었습니다.
팬심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칠 정도였고 집착에 가까운 흔적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작가의 옛날 사진에도 아내가 댓글을 남겼던 기록이 있었는데 그 표현이 이상했어요. 그날 카페에서 나눴던 대화 아직도 생각나요? 이런 식이었거든요. 과거부터 만나왔던 관계였습니다. 단순한 팬이 아니었습니다. 전 더 이상 혼자서 끙끙 앓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인 중에 보안 쪽 일하는 친구에게 연락해서 아내의 노트북에 리모트 프로그램을 설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원격 감시 시스템이었죠. 아내가 외출했을 때 몰래 설치했고 그 이후로는 제가 직장에서도 아내의 노트북 화면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여졌습니다. 이게 과한 행동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 확인한 날부터 모든 게 바뀌었어요. 아내는 낮에는 책을 정리하거나 북클럽 회원들과 메신저를 주고받는 척하면서 특정 시간대가 되면 별도의 메신저 프로그램을 실행하더군요. 일반 채팅 앱이 아니라 보안이 철저한 해외 서버 기반 메신저였습니다. 메시지들이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설정돼 있었지만 저는 실시간 화면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저장 버튼을 눌러가며 기록을 남겼습니다. 두 사람은 오늘은 몇 시야, 다음 장면엔 내가 경험한 그 에피소드 꼭 넣고 싶어. 너와 함께했던 순간을 소설로 쓸 수 있다니 감격이야 라는 말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의자에서 몸을 떨며 일어섰습니다. 책 속에 있는 이야기가 다 제 아내와 그 남자의 관계에서 나온 이야기였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들이 다룬 에피소드의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노골적이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아내가 제 외모, 제 말투, 제 습관을 비꼬는 식으로 묘사한 문장도 있더라고요. 저라는 인간을 등장인물로 조롱하듯 그려놓고 둘이 웃으며 그걸 소재 삼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사무실이었기 때문에 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와 수치심과 자괴감이 한꺼번에 몰려왔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도 저는 아내를 바로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평소처럼 씻고 저녁을 차리는 그녀의 모습이 그렇게 낯설 수가 없었습니다. 저 사람이 내 아내가 맞나 싶었어요. 저렇게 평온한 얼굴로 나에게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묻는 사람이 사실은 뒤에서 나를 비웃고 있었다는 사실이 머리를 어지럽혔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말을 아꼈고 아내는 그런 저를 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계획이랍시고 다음 주에 북클럽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하루 외박할 수도 있어라고 하더군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다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해야 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쥐기 전까진. 다음 날 저는 그 서점에 사설 CCTV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일반 고객은 열람할 수 없는 정보였지만 제 친구가 그 서점 건물 관리 쪽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렵게 부탁해서 내부 직원 통로 쪽 CCTV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고 저는 그날 아내와 작가가 같이 들어가던 장면 이후의 기록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직원 전용 공간으로 들어간 뒤 창고 쪽에 마련된 작은 회의실에서 30분가량 머물렀습니다. 누가 봐도 사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그 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나오던 두 사람의 얼굴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작가는 아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는 걸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폭발하기엔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걸 마무리까지 철저하게 끝을 보고 싶었습니다. 제 감정만으로 떠들다가는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처럼 몰릴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설 탐정 사무소에 연락을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수많은 후기를 보고 실제로 불륜 전문 조사로 유명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상담을 받고 그간 모아온 자료들을 넘겼고 아내의 일정을 기반으로 일주일간 감시 요청을 했습니다. 특히 외박 예정인 날을 중점적으로 부탁드렸습니다. 그 탐정도 이 정도면 거의 확정이라며 확실한 자료를 확보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매일매일이 고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했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아내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게 저를 대했고 심지어 제 옆에 누워서는 북클럽 관련 책들을 정리하며 낄낄거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눈을 감으며 그 시간들을 견뎠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탐정 사무소에서 연락이 왔고 결과 보고를 들으러 직접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됐습니다. 저는 어떤 진실이든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이제는 피하지 않기로 결심했으니까요. 탐정 사무소는 예상보다 훨씬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복도에 들어서는 순간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눈에 들어왔고 상담실로 안내받는 동안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수없이 상상했습니다. 그동안 모아온 의심들이 정말 사실일까? 아니면 단순한 오해일까? 하지만 제 머릿속 깊은 곳은 이미 결론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걸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을 미뤄왔을 뿐이었죠. 탐정은 두꺼운 서류 파일과 USB 하나를 꺼내놓고 제게 말했습니다. 조사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인분은 의뢰인께서 말씀하신 베스트셀러 작가와 장기간 사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 몸은 얼어붙었습니다. 예상했지만 막상 듣는 순간엔 머리가 멍해지고 손끝이 저릿해졌습니다. 그는 이어서 자료들을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호텔 주차장에서 찍힌 아내와 그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내는 마스크를 썼지만 눈매와 체형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은 차량 문을 열고 내리며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고 아내가 그 남자의 팔을 스치는 모습까지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 장면이었고 세 번째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며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장면들은 부인할 수 없는 수준의 증거들이었습니다. 탐정은 말했습니다. 이 호텔은 시내 모처에 있는 프라이빗 예약 전문 호텔이며 부인과 그 남성은 지난 3주간 총 3회 이상 해당 호텔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체크인 명부에는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으나 차량 번호와 CCTV 영상으로 신원 확인을 마쳤습니다. 저는 자료를 넘기는 손이 떨렸습니다. 특히 그날 서점에서 봤던 모습과 이 호텔 방문이 시간적으로 완전히 이어진다는 걸 확인하고 나니 더 이상 믿을 수 있는 구석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명백하게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USB 속에는 동영상도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나오는 모습, 차량에 탑승하며 서로 웃음을 주고받는 장면, 엘리베이터 앞에서 손등을 스치며 눈빛을 주고받는 아찔한 순간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그동안의 모든 조각들이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왜 갑자기 그 작가 책이 집에 많이 쌓였는지, 왜 그 책 속 주인공은 꼭 저를 닮은 캐릭터로 묘사됐는지, 왜 아내는 요즘 따라 그렇게 당당하게 행동했는지,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탐정이 추가로 확보한 자료는 바로 두 사람의 카카오 오픈 채팅 기록이었습니다. 익명으로 진행된 대화였지만 프로필 사진과 말투, 공유된 자료들로 두 사람의 신원은 쉽게 추정 가능했습니다. 메시지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글로 써준 그 부분, 우리 둘만 아는 얘기라서 더 짜릿했어. 그리고 또 하나. 내 남편이 그 얘기 듣고도 자기 이야기인 줄도 몰랐어. 웃기지 않아?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게 웃긴 일이라고요? 제가 얼마나 아내를 믿었고 얼마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애썼는데 그걸 이렇게 희화화했다고요?
그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사무소에서 나왔습니다. USB와 파일들을 들고 주차장까지 나가는데 온몸이 뜨거워지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분노로 숨이 가빠졌고 운전대를 잡은 손에도 힘이 들어가더군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결국 차 안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겨우 마음을 다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끝장을 봐야 할 때였습니다. 더 이상 침묵으로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저녁 8시쯤이었습니다.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고 평소처럼 아무 일도 없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오늘 일찍 왔네. 무슨 일 있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조용히 앉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고개를 갸웃하더군요.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라고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아내는 긴장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느 날처럼 태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USB를 꺼내 TV에 연결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자 아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영상 속 자신이 마스크를 쓴 채 호텔 주차장에 들어가는 장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남성과 이야기 나누는 장면이 나오자 그제야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무슨 말 할 건데? 아내는 그제서야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떨군 채 미안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대답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요? 1년 넘게 남편을 속이고 다른 남자와 소설 소재를 나누고 호텔에 다니고 제 인생을 우습게 만든 사람이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짓을 하고도 이렇게 태어날 수 있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울먹이며 말했죠. 처음엔 정말 글 때문에 만났던 거야. 그냥 아이디어 회의처럼. 저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이디어 회의요? 호텔에서? 팔짱 끼고 귓속말하면서 그게 회의였다고요? 그런 변명이 통할 거라고 생각한 겁니까? 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아내에게 보이기 싫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집을 나와 친구 집으로 향했습니다. 짐도 안 챙기고 그냥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아내는 계속 울면서 따라오려고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한테 말하지 마. 이제 당신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도 들을 생각 없어. 그날 밤 친구 집 거실에서 저는 잠도 자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머릿속엔 수없이 많은 장면들이 교차했죠. 결혼식 날, 신혼여행, 처음으로 아내가 울면서 제게 고맙다고 했던 날. 그리고 지금. 저는 그 모든 추억이 진흙탕 속에 빠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언제부터 아내는 저 사람과 함께였던 걸까? 그 사람은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그를 위한 도구였을까? 그리고 나는 무엇이었을까?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그녀에게 소재였던 걸까? 친구 집에 머물면서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전쟁터였습니다. 감정은 들끓고 생각은 어지러웠고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도망치듯 빠져나와 침묵으로 마무리하면 저는 평생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저는 반드시 이 상황을 끝까지 마주보고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사전에 자료를 다 정리해 USB와 함께 가져갔고 정리된 사실관계를 설명하자 변호사는 잠시 말없이 제 얘기를 들은 뒤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덕적 문제 수준이 아닙니다. 위자료 청구와 이혼 소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제3자인 작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증거가 명확하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습니다. 내가 느낀 분노가 과하지 않았고 내가 겪은 모욕이 말도 안 되는 게 아니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저는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문서에 사인하고 필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아내와 그 남자를 향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셈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는 길, 저는 휴대폰을 꺼내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자. 난 더 이상 당신과 개인적으로 얘기할 생각 없어. 그 메시지를 보내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단지 분노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온 걸까? 함께 미래를 꿈꾸고 설레며 집을 꾸미던 그 여자가 어떻게 나에게 배신을 했을까? 아내는 몇 분 뒤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줘. 그게 그렇게 큰 죄야? 저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또 한 번 터질 뻔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큰 죄냐고. 남편을 바보로 만들고 다른 남자와 몰래 만나고 그걸 글 소재로 팔아먹고 내 얘기를 소설에 엮어 독자들의 소비재로 던진 게 큰 죄가 아니라고. 저는 그대로 답장을 하지 않았고 변호사에게 문자를 전달했습니다. 그날 저녁 작가 쪽에도 상간자 소송 관련 내용 증명이 발송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받지 않았고 곧장 문자로 왔습니다. 김도현 씨. 저 장서준입니다. 혹시 짧게라도 통화 가능하실까요? 변호사 말고 직접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문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사과가 지금 와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저를 바닥까지 끌어내린 장본인이고 뒤에서 함께 웃으며 저를 소비재처럼 다뤘던 사람인데요. 며칠 뒤 회사에서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회사 동료 중 한 명이 저를 따로 불렀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 아내 혹시 요즘 무슨 일 있어?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소문이 퍼진 건가? 그런데 동료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지인이 출판사 쪽에 있는데 유명한 작가랑 북클럽 운영자가 개인적 관계로 엮였다는 얘기가 돈대. 근데 그 북클럽 운영자 이름이 내 아내랑 같더라.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미 업계 쪽에서는 이 일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아내의 이름, 작가의 이름 모두 거론되고 있었고 문제는 더 이상 개인적인 일이 아니게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지만 음성 메시지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북클럽 회원들도 다 등을 돌렸고 출판사랑도 계약 해지됐어. 제발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하자. 나 정말 후회해. 저는 메시지를 듣고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후회한다고요? 후회는 죄의 결과를 감당한 다음에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저는 그 후로도 일절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변호사 경로를 통해서만 서류를 주고받았고 아내는 결국 변호사를 통해 제게 재산 분할 위자료 협상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 안엔 상간남인 작가 쪽의 사과서도 포함돼 있었고 위자료는 3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제야 조금 마음이 정리됐습니다. 돈으로 해결되진 않겠지만 적어도 이 사람들에게 경고는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합의가 아닌 정식 소송으로 갔고 변호사는 증거가 확실하니 재판에서도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재판 초반부터 분위기는 제 쪽으로 흘렀습니다. 아내와 작가는 명백한 증거들 앞에 할 말이 없었고 결국 둘 다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탈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과의 모든 감정이 바닥나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재판이 길어지는 동안 저는 집 근처 작은 오피스텔을 구해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쓸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무도 제 등을 속이지 않고 아무도 거짓된 표정으로 제 옆에 앉아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도 숨이 편해졌거든요. 친구들과도 예전보다 자주 만났고 등산이나 조깅 같은 취미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점차 일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저를 응원해주는 동료들이 있었고 상사도 제 사정을 이해해주며 배려해줬습니다. 덕분에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었고 성과도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아내와 작가는 결국 법원 판결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마쳤고 두 사람의 관계는 그 뒤로도 이어졌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들리는 말로는 작가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어 다음 책 출간이 무산됐고 출판계에서도 손절당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아내는 북클럽 운영을 아예 접고 SNS도 모두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본인의 자초한 결과였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씁쓸했습니다. 저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겠지만 언젠가 그들도 자신들이 만든 선택의 결과를 되새길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재판이 마무리된 후 저는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을 바라보며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명백하게 저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었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 모두 제 조건이 수용됐습니다. 이제 더는 이 문제로 시간을 쏟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안도감과 함께 끝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허무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죠. 그렇게 분노하고 울고 흔들릴 때는 하루라도 빨리 끝나길 바랐는데 막상 끝나니 이젠 이 빈 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막막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제 인생이 거기서 끝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혼을 법적으로 확정지은 다음 날 바로 정리이사를 불렀습니다. 남아있는 짐은 모두 처리하고 새로 구한 아파트로 완전히 이사했습니다. 새 집은 작지만 깔끔했고 무엇보다 제가 직접 고른 구조와 색감이라 그런지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커튼색, 제가 고른 가구 배치, 책장은 다시 빈 공간으로 돌아왔지만 그게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더는 누군가가 그 책들 사이에 비밀을 숨기지 않을 테니까요. 처음엔 고요한 아침이 어색했습니다. 부엌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도 없고 거실을 돌아다니는 인기척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조용함이 저를 치유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놓쳐왔던 저 자신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책장을 다시 채워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누군가의 삶을 바탕으로 한 소설이 아니라 저의 시간을 위한 책들로요. 철학서도 다시 꺼냈고 산문집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창작을 의심하며 책장을 넘기지 않아도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회사에서도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팀 리더 직책이 제안됐고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그동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혼란스러웠던 시간들과 달리 이제는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일이 곧 삶의 중심이 된 건 아니지만 다시 한번 책임감을 가지고 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팀원들 사이에서도 신뢰가 두터워졌고 예전보다 더 부드럽고 단단한 리더가 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게 되더군요. 주말에는 산책과 등산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고 걷기 시작했던 게 이제는 저만의 루틴이 됐습니다. 동네 근처 작은 산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멀리 나가기도 했습니다. 등산 동호회도 가입했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다들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혼을 했고 누군가는 가족을 간병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도 제 이야기를 꺼내게 됐습니다. 다 말하진 않았지만 묘하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 명의 회원과 유난히 대화가 자주 오갔습니다. 저보다 한두 살 어린 분이었고 조용하지만 단단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분도 오래전 힘든 이혼을 겪었고 지금은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는 중이었습니다. 함께 산을 오르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제 속마음을 조심스럽게 꺼냈고 그 사람도 제 말에 귀를 기울여줬습니다. 그 시간들이 참 소중했습니다. 어떤 감정으로 발전하겠다는 욕심보다 그냥 누군가와 말이 통하고 마음이 전해진다는 사실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무렵 우연히 출판업계에 있는 지인을 통해 들은 말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작가는 각각 다른 방향으로 활동을 접고 사실상 업계를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내는 모든 온라인 활동을 멈췄고 작가는 해외에 머무르며 새로운 방향을 찾고 있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도 저는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아무것도요. 분노도 통쾌함도 연민도 없이 그냥 무덤덤했습니다. 그건 아마도 제가 이제 그 사람들에게 감정의 끈을 모두 끊어냈기 때문이겠죠. 그들의 결과가 어찌 되었든 이제는 제 인생과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돌아보면 그 사람을 믿었던 제가 한없이 어리석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어리석은 시간들이 지금의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도 믿지 못할 만큼 상처를 받았지만 그래도 저는 다시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사랑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어떤 관계에서든 저 자신을 잃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가끔 혼자 와인을 따서 조용한 음악을 틀어두고 거실에 앉아 있으면 그 옛날 북클럽 얘기를 하며 웃던 아내의 목소리가 스쳐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그래도 잘 지나왔다. 정말 잘 버텼다. 그렇게 저는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더 단단하게, 더 담담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지키며